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양 결핍이 있는 환자에 대한 면역 증강을 위한 영양수액 치료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는데요. 세리챔버 TPN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고, 제가 면역 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장르수증후군이라든가 시보라든가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나 사이모신 등에 대해서 조금씩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션 세라피와 IVNT 같은 경우는 영양 치료는 사실 지금 이제 선택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뭐 할 것 없이 외과나 한부위과도 물론이고, 뉴트리션 세라피는 이제 함께 들어가야 하는 분야에 이제 속하게 되었는데요. 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집중 영양팀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계속 했었고, 중환자실 치료를 할 때 이제 세리챔버 TPN이나 또 감염 환자에 대한 그 단백질 요구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백질 위주의 그런 아미노산 같은 공급을 다뤘었는데요. 영양치료에서 단순 열량과 영양소 공급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상태나 질병 경과에 따른 맞춤 공급이 필요한데요. 70은 림바디메스가 지속적인 열량 공급이 부족한 암 환자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노지아 보미팅이 있거나 장염이 있거나 아니면 폐렴이나 이런 감염의 상태가 지속돼서 영양 결핍과 체력 고갈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합병증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염 상태를 낮추기 위해서 영양을 더 공급해주는 서포팅이 필요하고, 또 장기와 면역 기능 보존을 위해서도 또 필요하게 되겠고요. 대사적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거의 못 드시는 분들에게서는 뭐 PEG를 한다든가 뭐 이제 L튜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또 IVNT로 바로 공급한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경구로 복용하는 약제에 비해서 IVNT가 어떻게 강점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지속적으로 장벽에 그런 배리어가 무너져 있거나 위산 저하나 또 지속적인 소화 불량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시보나 리퀴것이나 지속적인 뭐 IBS나 IBD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경구로 섭취를 해도 계속적으로 흡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먹고 있는데 영양이 결핍됩니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IVNT로 투약을 하시게 된다면 체내에 빠른 흡수가 될 수 있고, 이제 혈중 농도가 이제 치료 농도로 할 때 충분하게 높은 혈중 농도가 유지될 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제 영양소 결핍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수액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정질용액과 교질용액, 또 영양제 수액이 있겠습니다. 정질용액 같은 경우는 용질의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혈관은 쉽게 통과할 수 있고, 또 혈장량보다는 간질액의 보충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식염수나 링거액, 포도당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되겠고요. 교질용액은 분자량이 커서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수혈이라든가 뭐 만니톨, 알부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혈장량 증가를 시킬 때 이게 좀 용이하게 되겠고, 부종의 가능성은 조금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전이 있거나 이제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 있을 때는 이제 이걸 잘 보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처음에 오신 환자분들은 혈액 뽑을 때 같이 LFT나 그냥 비후행 크레아틴, EGFR 정도는 이제 해보시라고 권고를 드리는데요. 환자분이 많이 부담되지 않으시면 보통 해주시는 편이고, 이제 수액 치료를 여러 번 하신다고 생각해서 일회성이 아니신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체열을 하면서 한 바틀 정도 받으셔서 그 정도는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환자의 보호에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분을 주는 이유는 설사나 아니면 좀 디하이드레이션, 발열이 있거나 할 때 디하이드레이션이 계속 있기 때문에 탈수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열량도 이제 감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영양 흡수가 저조하고 체중 감소, 림바디메스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내장 단백 감소 방지도 있지만,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이 거의 1.4배 정도 집중영양팁에서 더 주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감염에서 환자가 감염을 싸우는 데에서 단백질의 소모량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1.4배 정도 더 주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 수액을 보충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지질 수액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여기에 전해질과 미량 원소까지 해서 한 번에 올인원 수액으로 주게 됩니다. 올인원 수액은 사실 이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1세대에서는 LCT 오일이 있었고요. 1.5세대에는 MCT 오일이, 그리고 2세대에는 올리브와 LCT 오일이 같이 있었고, 3세대에서는 피쉬 오일이 추가되면서, 피쉬 오일 자체가 항염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오메가3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메가3에서 환자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요즘에 RTG 오메가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DHA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메가3 중에 EPA라고 하는 성분이 항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파젠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EPA 성분 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소이빈 오일, 미디엄 체인 스리글라이세이드가 되는 경우에 에너지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메가9이나 오메가6, 그리고 피쉬 오일에서는 6하고 오메가3의 비율이 있는데, 오메가6랑 오메가3의 비율은 사실 4대1 정도가 좀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항염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 이제 굳이 다른 세대를 쓸 필요가 없이 3세대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영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넌 피쉬 오일이 들어간 수액에서 피쉬 오일이 들어간 수액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염증 개선 효과는 이제 조금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여러 논문들에서 이제 밝혀져 있는 바 있고, 유럽에서는 사실 입원이나 ICU 기간의 단축, 그 의료 경비에 대한 부분, 의료비에 대한 절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입원이나 ICU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이제 피쉬 오일이 들어간 것을 썼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에 있어서 조금 더 회복이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간 기능 지표 역시 조금 더 호전이 되었다. 그래서 피쉬 오일이 들어간 것에 장점이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대1 정도 비율, 2대1에서 4대1까지 아이디어런 레이쇼가 될 수 있겠다라게 되겠고요. 그래서 항염증과 면역 조절 기능 향상에 최적 비율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피쉬 오일은 그런데 아미노 액시드 3챔버잖아요. 그 3챔버 중에서 아미노 액시드의 함유는 어떤가라고 보시면, 단백질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는 한데 너무 과다하게 되면 신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잘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루코즈 역시 이제 과다하게 피딩이 되는 경우에 이제 RQ를 높여서 호흡 부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최적의 주입 속도는 분당 kg당 한 4, 5mg으로 이제 좀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게 좋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로테인, 팻, 글루코즈를 20에서 30, 50%의 비율로 맞춰서 쓸 수 있고, 이제 그레이드는 C 정도 됩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지지를 줄 때 혈중 지질 수치가 혹시 오르진 않을까, 이런 걸 좀 걱정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 오히려 지질 수치는 좀 낮춰주는 것으로 보였고요. 염증 반응은 유의하게 개선되는 부분을 보였고, 너무 오버피딩 되거나 너무 빨리 주거나 너무 많이 주지만 않으면 염증을 잡으면서도 영양결핍이 있는 환자에서 체력을 좀 보강할 수 있고, 특히 사실 이제 요 수액이 가장 많이 쓰인 게 코로나가 온 분들 중에서 노인분들이 계속적인 구역 때문에 4주, 막 6주씩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러니까 아예 못 먹는 건 아닌데 뭐 하루에 한 끼, 죽 한 그릇 이렇게밖에 못 드시는 분들이 코로나 회복 수액으로 쓰일 때 요걸 좀 많이 고요. 제일 중요한 이피컷이랑 세이프티 모두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최적의 오메가3의 조성과 환자 회복에 적합한 조성을 선택을 하고, 아미노산을 고함량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3챔버를 선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염증이 있다면 피쉬 오일의 함유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고려를 하셔서 3챔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액과 함께 쓰기 좋은 면역 증강을 위한 약제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면역 클리닉 보면서 사실 장르수정후군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장르수정후군에서 복통이나 장질환, 혈사랑 변비, 소화불량 같은 당연히 많겠지라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니까요,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피부 증상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건성이라든가 아토피성 질환이라든가. 그래서 뇌 질환의 이제 치매나 ADHD, 자폐, 뇌졸중, 브레인포그,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제 오전에는 괜찮은데 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후에 그런 집중력이 떨어진다. 뭐 당연히 오후면 떨어지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치료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충분히 자기의 업무에 그걸 100%를 내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만성 피로를 좀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보시면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나오는데, 비염, 중이염, 피부염, 이제 여기 쓰진 않았지만 구내염이나 질염, 방광염이 계속 돌아가면서, 구내염 나으면 방광염 걸리고, 방광염 끝나면 A형 독감 걸리고 막 계속 그런 환자들이 이제 오시거든요. 반복적인 감염이 있을 때 하나하나 치료는 해주는데 대체 어떻게, 왜 이 사람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렇게 환자도 자기 면역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면역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원래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70%가 원래는 이렇게 타이트한 정션을 가지고 장벽을 탄탄하게 구성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탄탄하게 구성이 안 되면서 그 리키하게 그 장벽과 장벽 사이를 파이프가
누수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돼버리면 이것들이 면역세포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게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혈관으로 바로 들어오게 돼서 만성 염증과 장벽에서 흡수가 돼서 영양소가 이제 흡수가 돼서 대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흡수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영양 역시 또 결핍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라지바울에서 일어나는 장루증후군이 아닌 시보라고 해서 소장 내에 세균이 과다 증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BD라고 하는 뭐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IBD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요즘에 암 환자들 요즘 암 환자라고 안 하죠. 암 병원자분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하시면서 방사선 소장염 같은 걸 이제 앓게 되시면 그 이후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코로나나 감염을 이제 앓고 힘든 경우에 이런 게 같이 일어나는 경우 항생제 많이 써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구역감이나 계속 이렇게 풀리스,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다음 배가 너무 아파요, 피곤해요, 체중도 자꾸 빠지고 이제 설사랑 그 변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게 같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5R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고 이 5R 프로그램이 이제 뭐 리팍시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IgG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이거는 이제 뭐 하나로 1시간 설명드려도 이제 모자란 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되지만 맨 마지막에 장 점막에 누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IVNT 치료에서 글루타민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글루타민 역시 100ml짜리 급여약제가 있는데요. 100ml짜리 급여약제 대학에서도 종종 쓰거든요. 근데 저 50ml 비급여약제를 쓰게 되는데 고농도 IVNT가 되겠는데요. 아미노산이 되겠는데요. 드롭이 중요한데요. 시간을 너무 빨리 주시면 안 되고요. 보통 1시간에서 한 40분 정도, 40-5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차병원에 있을 때는 노말셀라인 100에다가 믹스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다른 아미노산, 뭐 바이타솔이라든가 아미노산에 믹스해서 쓰시는 걸 원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VNT를 하실 때 이렇게 장면역을 도와주는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아미노산을 체크해서도 쓸 수 있고 올인원 수액으로 TPN을 사용해 볼 수 있고 TPN에서는 좀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217ml짜리들도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비타민 D는 노인이 될수록 계속 감소하는 거 이제 강의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비타민 D가 계속 떨어져 있으면 호흡기 감염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알레르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호흡기 감염이나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럴 인펙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가능한 30 이상으로 유지시켜주시는 걸 권고드리고 경구로 복용하기가 좀 어렵거나 흡수율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주사로도 인젝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요 바로 뒤에 강의에서 사이모신 알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30분짜리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이모신 알파는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다시 발열과 함께 돌고 있는 거 아시죠? A형 독감 코로나 같이 돌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시고 특히 60세, 65세 이상에서 항체 생성률을 증가시킬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감염이 있어 초반에 5일 안에 감염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조금 컨디션 많이 안 좋고 힘들고 이런 분들 원래부터 면역이 좀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투약하시는 거 권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